그래, 이제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은 신뢰인데 국민들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뭐 무능하고 무식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아이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하게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뭐 저기 정유회사도 부르고 통신사도 부르고 은행도 좀 해서 지금 동참하자. 이 사람들 힘을 많이 갖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내니까 좀 나누자. 이익 좀 적게 나고 좀 물가를 낮추고 덜 올리고 뭐 우리 이제 밀가루 회사도 하다못해 부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죠.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제가 이창용 총재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평하기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이 중앙은행 특수성이라는 게 중앙은행 신뢰성이라든가 독립성은 일종의 문화입니다. 그냥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뭐 총재 한 명이 이렇게 바뀐다고 크게 바뀔 건 아닙니다. 이제 과거 전 총재가 좀 애쓰시면 그 상황에서 좀 나은데 뭐 전 이주열 총재께서 한 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그냥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 금리 문제 이런 걸 좀 엄격하게 운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이창용 총재는 조금 더 낫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는데 그래도 큰 기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 금리 인상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다는 게 여기 좀 쭉 설명한 거죠. 그 원인이 이제 신뢰성, 독립성이 부족하고 가계부채 문제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한국은 좀 물가 불안이 잘못하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한전이 이제 이게 도덕적 해이가 한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 같은 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전이 그걸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한전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전의 그 어떤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눈 감아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고 그래 뭐 좀 말 잘 들을게 그러면 우리도 그냥 대충 잘 먹고 잘 살아볼게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여기 정부가 엄격하지를 못했고 지난 정부가 또 무리한 요구를 한전에 많이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전은 뭐 또 딴짓을 한 거죠. 뭐 나 몰라라기보다는 그냥 뭐 좀 이때 우리도 좀 뭔가 좀 챙겨보자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전이 지금 엉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정부 보면은 뭐 청사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데 청사는 지방에 내려가면서 그 청사 문제를 들여다보면 참 문제를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 그 지방에 가면 혁신도시인가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큰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올 기관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로 확정된 기간은 땅을 많이 줍니다. 근데 많이 가져가라. 그래야 거기는 돈도 많으니까 공기업, 한전이나 뭐 무슨 공사 이런 건. 땅 넓게 받고 건물도 넓게 줘요. 이참에 뭐 할 건 없지만 건물을 넉넉하게 갖고 우리 넉넉하게 쓰자. 그래서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 뭐 이것도 좀 하나 꼬투리를 잡는 거겠지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좀 더 잡아서 한전이 좀 구조조정하고 한전 보면은 뭐 들어가 보면 구조조정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에 많을 건데 그런 걸 좀 구조조정하고 또 뭐 정부가 잘못한 것들은 좀 인정하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가면서 낮춰야 되는데 뭐 당연히 지금 한전은 우리 죄 아니다. 뭐 탈원전 했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유값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원자력 없으면서 주로 넘어간 게 뭐 LNG 가스 발전을 많이 갔죠. 그게 이게 뭐 좀 저는 환경을 잘 모르지만은 탄소는 석탄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산화탄소는 단지 이제 미세먼지는 아마 좀 적게 나올 텐데 그렇다면 크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이게 좀 없기 때문에 한전도 이게 확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는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자유로워지니까. 근데 이제 뭐 한전은 자기는 뭐
참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도 한전이 지금 좀 고통을 충분히 감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30배가 어떻게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아마 이제 신문에서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5% 올릴 걸 한 100%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퍼센트기로 실제 올리는 금액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능성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번 제가 이건 여기 딴 데서도 강의하고 그랬는데 화폐 개혁이라는 게 일단은 생각하는데 화폐 개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건 비밀리에 해야 화폐 개혁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님? 다 사람이 알으면 이미 효과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실명 어느 날 갑자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화폐 개혁은 비밀리에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슬픈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비밀리에는 화폐 개혁을 못합니다. 할 수는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개혁은 하면은 최소 3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하겠다. 왜 비밀리에 못하는 상황이 됐나요? 왜? 화폐 개혁을 비밀리에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현찰을 썼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예금 통장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화폐 개혁이 비밀리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돈 어떻게 쓰십니까? 대부분 다 카드 쓰거나 그 ATM기에서 뽑거나 인터넷 뱅킹 하거나 모바일 뱅킹 하죠. 그죠? 그게 대부분이고 돈 현찰 쓰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화폐 개혁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을 다 미리 만들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화폐 개혁을 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3년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물론 열심히 하면 1년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려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은, 그러니까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그러니까 비밀리에는, 그게 아마 정답입니다. 해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날 주식 거래도 못하지, 해외 송금도 못하지, 인터넷 뱅킹도 안 되지. 그게 아무리 난리쳐도 3개월, 6개월은 갈 텐데.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은 나라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알려주고, ATM기도 다 고쳐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돈도 다 이렇게 미리 해서 다 나눠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는 못한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일 겁니다. 예? 고려해본 적은 있어요? 있죠. 그건 한국은행에서 왜냐하면 지금 고려해본 이유는 이렇게 숨어 있는 돈을 이렇게 꺼내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큰 국격입니다. 우리나라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1달러가 한 1,300 하는 거. 우리도 1달러가 1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1000대 1 정도로 화폐 개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국은행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때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도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고액권 나오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알다시피 경제는 화폐 안 쓰는 거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액권이 지금 나와서 고액권은 아마 지금 전부 이 퇴장이라고 합니다. 경제용어로 숨겨놓고서 이렇게 비상시에 쓰거나 이게 좀 음성적 거래에 쓰거나 이런 데 용으로 쓰는 거지 실거래에서 거액 현금을 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 미국도 그러나요? 100달러짜리? 미국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국이나 EU 같은 데는 고액권이 많이 있습니다. EU가 이게 500달러짜리, 500유로짜리가 있을 겁니다. EU가 500유로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6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투명한 나라는 사실은 고액권이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고액권이 있으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비용도 줍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한 점도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세제도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액권 반대를 했고 그전에는
10만 원 검토도 했었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절충안으로 5만 원으로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제가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모르지만 고액권 검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자기가 살아온 시기에 어떤 경제 환경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시기에 자기가 중요한 시기를, 젊은 시기를 보냈느냐, 디프레 시기를 보냈느냐. 그래서 지금 디프레 시기에서 지금 인플레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여기서 제가 뭐 좀 드릴 건 좀 오래 산 사람으로서 드릴 거는 저는 그 인플레 시기, 이제 디프레 시기는 물가 안정 시기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 시기가 도래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언젠가는 좀 끝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는 늦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봐라. 세상을 좀 길게 보면 다 변한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인플레 시기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빚을 갖고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채무자가 더 유리한 거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좋은 책에서 참 이게 머리를 때리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빙하 시대가 이 지구에 여러 번 있었는데 빙하가 어떻게 생겼을까? 빙하가 뭐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뭐 엄청난 추위가 와서 빙하가 생긴 거냐? 그게 아니다. 뭐냐면 빙하는 조금씩 녹지 않은 눈이 쌓여서 된 거다. 즉 눈이 다 녹으면 빙하가 안 생기는데 매년 한 1cm건 0.5cm건 1mm건 눈이 안 녹는 게 있다. 그것이 매년 조금씩 생긴다. 그게 쌓인 것이 이제 100만 년, 1000만 년 쌓여서 빙하가 되는 거다. 즉 돈을 인생이 뭐 그런 빙하보다는 작겠지만은 지구 역사도 작겠지만 인생을 길게 본다면 저축하는 돈, 남는 돈이 있는 결국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 시기지만 돈을 남겨서 저축하는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른 시각과 관점 이건 아니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비슷하게 같이 가셔도 됩니다. 길게 봐야 되니까. 지금은 인플레지만 또 여기 물가 안정 시기도 조만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지금은 괜찮지만 장기로 보면 99% 거의 100% 나빠질 건 확실하다. 이건 뭐 확실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늘어나면 재정 지출 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감세한다는 건 지난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돈 퍼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상이 틀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뭐 필요한다면 뭐 법인세 인하는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또 세금도 걷어야 될 부분 더 걷어야 됩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은행이 제가 볼 때는 장기간 걸쳐서 이렇게 제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 부동산 우리 집 거품 문제, 영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안 됐어야 되는 건데 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순 총재님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부터라도 이제 워낙 거물이셨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끌어오시려고 했던 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순 총재 이후에 중앙은행 독립성, 중립성이 많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 독립성, 중립성, 신뢰성 문제도 문화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아직도 한국은행은 좀 많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이사이에서 뭐 훌륭하신 분 많았습니다. 박승 총재님도 훌륭했고 이성태 총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었죠. 특히 이성태 총재님이 제가 이제 보실 때는 경제에 대한 통찰력은 가장 뛰어났던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딱 썼잖아요. 심각한 경기 침체 전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 뭐 이건데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살짝 얘기했다시피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의 변화, 이런 전환기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비슷한 그러기 때문에 저도 잘 지금 이 심각한 경기 침체 전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면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와도 심하지 않고 빨리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극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특수성이 있어서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는 좀 이 지수 물가라는 게 한국은 좀 지수 물가 잠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물가를 잘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물가는 이제 미국보다 좀 상태가 괜찮은 상태로 됐고 나중에는 지수 물가가 미국보다 더 나빠지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좀 오래 가서 실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전체의 물가는 굉장히 나쁜데 지수 물가만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어정쩡하게 가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적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지수 물가나 이런 게 현실을 잘 반영을 못하면 뭐가 또 한국 경제를 조종해 주는지 아십니까? 환율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럼 이상해요. 왜냐하면 경제 논리로 보면은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 불 이렇게 뭐 700억 불 이렇게 나는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면에서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를 감안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집을 살 거냐, 서울에서 집을 살 거냐 생각하면 서울 사는 것보다 거기 사는 게 낫기 때문에 더 미국 집이 더 좋으니까 같은 가격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환율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지 이건 참 알기는 어려운데 미국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좀 물가도 아까 말한 대로 8%까지 빨리 올랐고 금리도 더 빨리 올리고 하면서 이제 미국은 빨리 조정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어정쩡한 상태로 오래 갈 것 같다. 이게 답입니다. 일본은 지금 성장이 거의 제로, 물가도 제로 이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경상수지도 그렇게 흑자가 많이 안 납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 2010년 정도, 7, 8년 이때 아까 2008년에 에너지 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그 이후에 일본이 무역수지에서는 적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는 유지되는데 흑자가 유지되는 게 주로 해외 투자를 한 돈, 그걸 이제 소득수지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 여기는 잘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적고 성장도 별거 아니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 환율은 그래서 꽤 괜찮은 수준, 즉 그냥 1달러 대 한 100엔 이런 정도 유지가 장기간 왔다 갔다 하지만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달러 엔화도 굉장히 강세가 되고 그런데 지금 경제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그 엔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엔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희 연구소에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이 엔저가 어떻게 평가를 해내 토론을 했는데 답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한 1년, 2년, 3년 전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는 안전통화였습니다. 안전. 즉 경제가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엔화를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본을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 믿을만하냐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국제금융에 외환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본 엔화는 안전통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그냥 튼튼하다. 일본 돈을 가져도 떼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부터는 경제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제가 잠깐 말했지만 2022년, 23년부터는 그냥 성장률이 이전보다 좋아지고 물가는 워낙 낮았는데 조금 오르면은 이거 조금만 낮추면은 아까 가장 이상적인 물가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낮은 물가는 좋은 게 아닙니다. 1.5에서 2% 사이가 가장 좋은 물가니까 오히려 일본은 좋은 물가로 가기가 쉬운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썩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성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물가도 조금 오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올리지 않으니까 일본이 그냥 아직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도 뭐 그냥 거시경제 여건에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닌데, 그런데도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건 좀 더 기초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 전체적인 신뢰, 그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본이 먼 장기 미래가 나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뭐 국가 부채가 GDP 한 200%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령화가 너무 심하게 되고 일본 기업들이 혁신이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면서 일본을 중요한 투자처로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일본 엔화를 안전통화로서 생각하지 않는 기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 거지 지금 통화정책 문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엔화의 문제하고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엉망이죠. 뭐 그냥 맨날 뭐 그거 뭐 박스피 뭐 2000피에서 막 맨날 그냥 오르지도 않아요. 그게 이유는 왜,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하냐? 부동산에 투자해. 주식에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그 대주주 중심으로 돼 있어요. 대주주가 유리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그 LG화학이 LG 엔솔인가 이런 게 바뀌는 거, 이런 거, 또는 SK가 또 막 이렇게 막 아래 회사들 상장해갖고 상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 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법을 떠나서 이건 상식이 어긋나는 거니까. 법보다 먼저 위에 있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반기업, 뭐 반친기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 정부나 옛날 보면 반기업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친대주주, 반대주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기업이 다 나라를 살리는 건데 대주주하고 또 기업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시장이 좀 잘못돼 있다. 대주주를 위하고 이런 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보다 보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장을 살리려면은 우리 좀 뭐 기업 문화, 지배 구조 이런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걸 많은 더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를 해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주식에 투자 안 합니다. 다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은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그리고 올라야 되고요.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막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또 스스로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보다 돈 어떻게 빼먹을까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나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잘 다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또 저희들 연구소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해보면 한국 주식보다는 그래도 미국 주식이 그래도 낫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낫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더 투명하고 미국 기업이 더 장래성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율에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뭐 그래도 그냥 중간은 이상은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우리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으려면 큰 개혁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하고도 대체적인 투자 수단이니까 부동산에 비해서 더 주식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부동산을 좀 더 불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은 부동산 산 사람은 대부분 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식한 사람은 대부분 망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해보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으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주식을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갖고 있어요. 뭐 공직자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한 주를 갖고 있어도 뭐 종목마다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시가로. 근데 부동산은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막 건물 하나 뭐
한 번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건물 하나면 100억, 아파트만 같아도 한 뭐 20억이다. 그러면 주식 20억 가지려면 한 종목이 20개를 다 써야 돼요. 쓰기도 귀찮아요, 그게. 신고하기도. 그런 거 등등 많아서 이게 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면 투기를 안 하려면 어마어마한 도덕적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동산보다 주식이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주식시장 살아납니다. 기본적으로.